네, 안녕하세요. 전 세브란스 병원의 호흡기내과 정경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크리티컬 케어에서 ABCDEF 번들의 어떤 적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ABCDEF 번들의 중심이 되는 2018년도의 페디스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리뷰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ABCDEF 번들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중환자실 환자의 사망률의 개선에 집중을 했다면 최근에는 환자 중심의 아웃컴을 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포스트 인텐시브 케어 신드롬이라고 하는 첫 번째로 근력에 대한 것, 두 번째로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환자들의 관찰 연구를 보시면 반절 정도는 1년 내에 본인의 직장이나 어떤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실제 직장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ICU 어카일드 위크니스가 있습니다. 실제 벤틸레이터 한 환자들의 한 30%, 그리고 시비어 인펙션이 있는 환자들의 50%에서 이러한 ICU 어카일드 위크니스가 생깁니다. 실제 이러한 환자들이 ICU 어카일드 위크니스가 생기게 되면 풀 리커버리가 되는데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또한 정신적인 문제로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의 30에서 80% 정도가 기억력, 주의력, 그리고 복잡한 문제 사고의 해결 능력 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직장에서 일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자들도 1년 내에 대부분은 회복을 한다고 되어는 있지만 많은 부분이 이런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직업치료사, 정신과, 그리고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다학제적 진료가 요구하게 됩니다. 2018년도에 페디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페인, 아지테이션, 딜리리움, 임모빌리제이션, 임모빌리티, 그리고 슬립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이런 것들이 중환자실에서 실제 적용이 될 수 있는 ICU 리버레이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A, B, C, D, E, F 번들을 통해서 실제 중환자실에서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 이 ABCDEF 번들은 중심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학제적 진료입니다. 실제 의사와 간호사의 어떤 역할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약사, 호흡치료사, 직업치료사, 스피치에 대한 치료사, 언어치료사,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지원, 그리고 여러 가지 중환자실 환자들의 가족에 대한 지원들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ICU 리버레이션이라는 것들을 ABCDEF 번들을 시행하였을 때 어떠한 예후가 좋아질 건가에 대한 여러 가지 스터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2019년도에 크리티컬 케어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프로스펙티브 멀티센터 코호트 스터디이고 68개 아카데믹 커뮤니티에서 20개월 동안 15,000명을 추적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특히 이러한 아웃컴을 잘 설정을 했습니다. 페이션트 릴레이티드 아웃컴, 심텀 릴레이티드 아웃컴, 시스템 릴레이티드 아웃컴으로 나눠가지고 이러한 ABCDEF의 번들의 효과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하였습니다. 결론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ABCDEF의 번들을 보시면 ICU나 하스피탈 디스차지가 훨씬 더 많았고 사망률도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톤 베이스드 아웃컴을 보시면 벤틸레이터나 딜리리움이나 어떤 물리적인 압박이나 이런 것들도 현저히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ICU의 리어드미션이나 디스차지의 어떤 데스티네이션, 가정으로 가느냐 아니면 요양병원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훨씬 좋은 아웃컴을 나타내었습니다. 실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컴플리트 임플리멘테이션, 즉 ABCDEF 번들을 100% 시행을 하면 할수록 메카니컬 벤틸레이터를 하는 비율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코마, 딜리리움, 그다음에 이런 물리적인 속박 등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ICU 디스차지도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번들을 잘 시도를 하는 것들이 ICU 환자들의 롱텀 그리고 숏텀 아웃컴을 다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가장 중심에 있는 페디스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2018년도에 페디스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였고 저희 중환자 학회에서도 2022년도에 한글판과 영문판에 중환자 학회에 이런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런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페인 아지테이션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1995년부터 쭉 이렇게 개발되어 왔고, 처음에는 아날제시아나 세데이션에 중심을 했다면 지금은 페인, 아지테이션, 세데이션, 그리고 딜리리움까지, 그리고 임모빌리티, 그리고 슬립 디스터번스까지 다 해서 페디스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고,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빨리 시행함으로 해서 우리가 기계호흡이라든지 심톰을 개선시키고 어떤 운동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기존의 그 의료진 중심의 아웃컴이 아니라 환자 중심의 아웃컴, 특히나 쇼텀, 롱텀, 우리가 롱텀하게 어떤 인지장애나 물리적인 어떤 개선을 보여주는 아웃컴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고,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각 기관마다 프로토콜화된 매니지먼트를 해야 된다는 것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세데이션보다는 얼리 리버레이션을 위해서 아날제시아를 좀 권고하고 있고, 오피오이드나 벤조다이아핀 계열 약들은 최소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세데이션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라이트 세데이션 자체에서는 어쨌든 딥 세데이션을 했을 때는 환자가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라이트 세데이션을 통해서 환자가 나타내는 어떤 리포트에 대해서 페인을 평가하고, 익스투베이션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딜리리움, 스트레스, 앵자이티를 항상 측정을 하고 운동을 빨리 하도록 해가지고 이제 환자가 리버레이션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라이트 세데이션이 되겠고, 이러한 라이트 세데이션을 할 때 중요한 것들은 어떤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중환자실 치료에 대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표는 페디스 가이드라인을 간략하게 요약한 표입니다. 페인, 아지테이션, 딜리리움, 임모빌리티, 슬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평가를 해서 이러한 환자들이 생겼을 때 적절하게 이러한 문제점들을 관리하고 이 약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A, B, C, D, E, F라는 번들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A, B, C, D, E, F 번들은 크게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A는 통증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예방하며 관리할 것인가. 두 번째, B는 spontaneous awakening test, spontaneous breathing test, 이것을 통해서 벤틸레이터를 어떻게 빨리 이탈을 할 것인가. C는 초이스 오브 아날제시아 세데이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진통제와 진정제의 적절한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딜리리움도 똑같이 페인과 함께 어떻게 접근을 하고 예방하고 관리를 할 것인가. 그리고 중환자실 환자들이 누워있고 장기간으로 진정이 되어 있을 때 운동 능력 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들을 어떻게 조기에 움직이게 하고 운동시킬 것인가. 그리고 중환자실 환자들에 대한 가족들에 대한 치료에 대한 참여와 이러한 중환자실 치료 환자들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A, B, C, D, E, F의 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A부터 보시면 우리가 페인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의 실제적 그리고 잠재적인 손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되게 주관적이게 되겠죠. 그래서 딥세데이션이 되어 있는 환자들은 이러한 페인에 대한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중환자실에서는 이런 통증이 잘 인지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페인에 대한 인지에 대해서는 중환자실 관리하는 여러 가지 관련된 의료진들이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페인 자체는 어떤 우리가 바이탈 사인이 변화가 있을 때 의존이 하는 게 아니라 페인이 있기 때문에 바이탈 사인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이탈 사인만을 가지고 페인을 어세스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들이 중요하고, 특히나 환자를 실제적으로 봤을 때 아파 보인다거나 아파 보이지 않는다는 우리가 관찰자 중심의 어떤 접근 방법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중환자실에서 시행되는 여러 가지 시술들, 석션, 포지션 체인지, 라인 인서션 등의 어떤 것들이 환자들에게 어떠한 통증을 주는가를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자고 있는 환자들, 표현을 안 하고 있다고 페인이 없는 게 아니고, 이러한 환자들이 아프면 표현을 할 것이다 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을 해가지고 페인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하루에 6번 정도의 어떤 페인을 어세스할 수 있는 도구들을 사용해서 적절히 평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권고하는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은 첫 번째로는
뉴메릭 레이팅 스케일이라고, 이것은 실제 환자가 표현할 수 있는 페이션트 셀프 리포트에 의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페인의 스케일을 나타내서 페인을 접근하는 방식이고,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CPOT, Critical Care Pain Observation이라는 툴이나 Behavioral Pain Scale이라는 BPS라는 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환자가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 뉴메릭 레이트 스케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0점에서 10점까지를 하는 겁니다. 그 10점이라는 거는 페인이 극도로 조절이 되지 않는다고 표현을 하고, 주로는 이제 3점 이하로 우리가 페인을 조절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뉴메릭 스케일을 못 쓰는 경우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런 단어, 그러니까 인텐시티에 대한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고, 우리가 실제 그림으로써 이런 페인을 표현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각 기관에서 가장 쉽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환자들이 이러한 표현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관찰자가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그것을 가지고 페인을 어세스하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크리티컬 케어 페인 옵저베이션 툴이 되겠습니다. 얼굴 표정, 몸의 움직임, 상지의 긴장 정도.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것들이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을 때 인공호흡기의 수능도, 디스싱크로니가 보이느냐를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약간의 교육이 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총 점수는 0에서 8점이 되겠고, 보통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것은 2점 이하로 페인을 어세스를 하고 있습니다. 좀 간단한 내용입니다. 얼굴 표정과 상지의 어떤 표정, 이것을 관찰하고 똑같이 기계 환기의 수능도를 가지고 저희가 보통 3에서 3점에서 12점이라고 합니다. 3점 이하는 노페인이라고, 12점일 때는 페인이 극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겟을 가지고 실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페인을 어세스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간단한 표를 보여드리면, 인투베이션이 되어 있는 환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얼굴 표정, 상지 움직임을 가지고 1에서 4점까지 레이팅을 할 수가 있고, 벤틸레이터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디스싱크로니를 가지고 점수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환자가 인투베이션이 되어 있지 않은 환자들에도 접근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벤틸레이터의 어떤 디스싱크로니에 대한 것들 말고 어떤 음성적인 표현을 통해서 똑같이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근을 하루에 6번 정도의 접근을 하고, 만약에 이러한 목표로 하는 우리가 점수에 도달하지 않으면 1차적으로는 마약성 진통제를 쓸 수가 있고, 마약성 진통제에 어떤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다른 난 오피오이드 계열의 이제 진통제를 쓸 수 있고요. 만약에 이러한 진통이 뉴로패식 페인, 우리가 신경통증이라면 신경통증에 대한 약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들의 이제 크게 줄기를 보시면 오피오이드 계열과 난 오피오이드 계열이 있는데요. 실제 몰핀, 하이드로몰폰, 펜타닐, 레미펜타닐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약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약들의 어떤 양리학적인 기전은 이 표를 보시면 되겠고, 간략 두 번째로 난 오피오이드 계열은 엔세이드 계열과 그 다음에 뉴로패식을 조절하는 약들의 계열이 있습니다. 엔세이드 계열의 약들은 어떤 신장에 어떤 문제를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다음 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진통제는 기본적으로 온셋 타임이 빨라야 되고 타이트레이션이 쉬워야 되며 메타볼라이트에 의한 사이드 이펙트가 없어야 되고 코스트가 낮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루스보다는 인퓨전을 중환자실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볼루스보다는 인퓨전이 톡시티가 적을 수가 있고 타이트레이션이 적으며 우리가 페인 컨트롤에 대해서 좀 딜레이드 페인 컨트롤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피오이드의 계열은 이제 오피오이드와 난 오피오이드 그리고 뉴로패식 에이전트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오피오이드는 몰핀 계열, 하이드로몰폰, 펜타닐, 레미펜타닐이 있습니다. 크게는 이러한 몰핀이나 펜타닐 계열은 기본적으로 간 신장이 장애가 있으면 축척이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정 선망이나 호흡 억제, 장폐색, 면역 억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간이나 신장 장애가 있는 환자들은 쇼덱팅에 대한 레미펜타닐을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일단 특히나 이런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특히 장운동 감소가 있으면 우리가 기량제로서 날록손을 쓸 수가 있고 오피오이드 계열을 통해 가지고 생기는 우리가 CNS 서프레션을 생기는 근육경축에 대해서도 이러한 약들을 쓸 수가 있고 펜타닐을 썼을 때 가끔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는데 항히스타민제로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날록손을 쓰면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토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약제를 변경하든지 우리가 세로토닌 안타고니스트나 로도제 날록손을 쓰면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난 오피오이드 계열은 이러한 오피오이드 계열의 어떤 용량을 낮추고 그런 효과를 부가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되어 있는데요. 실제 케토롤락이 IV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실제 IM으로 30ml의 케토롤락은 몰핀이 10에서 15ml의 케토롤락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 오피오이드의 25에서 50% 정도를 용량을 감량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5일 이상을 계속 사용했을 때는 신독성이 2배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되고 이러한 엔세이드 계열 약들은 출혈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아스타아미노펜도 IV로 쓸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갑자기 썼을 때 우리가 민 아트리얼 프레셔가 15 이상 떨어지는 하이퍼텐션을 경험할 수 있는데 볼루스 로딩을 통해서 어떤 해결은 금방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랫동안 누워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허리 통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뉴로패시క్ 페인이 생긴다면은 이런 가바펜틴이나 카바마제핀 계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통증이 되었을 때 그 다음으로 리버레이션, 빨리 이탈을 하기 위해 중요한 것들은 벤틸레이터를 이탈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환자가 이탈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일리 레디니스 테스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위닝과 익스투베이션은 프로토콜화하긴 하지만 각각의 환자에 대해서 개개인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어떤 디시전을 내려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환자가 오랫동안 딜레이 되는 것들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런 벤틸레이터의 레디니스를 체크를 하지 않고 프로토콜화 되지 않으면서 위닝이 늦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프로토콜화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실제 체스트에서 2017년도에 벤틸레이터의 리버레이션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벤틸레이터를 리버레이션을 했을 때 뭐 TPS나 PSV를 쓰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떻게 더 좋다라는 것들은 없지만 어쨌든 환자가 다이아프램 위크니스가 안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서포트를 통해서 어웨이크 테스트를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익스투베이션 이후에는 우리가 NIV를 프리벤티브하게 하이 리스크 환자에 대해서 이제 쓸 수가 있고 이러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위닝을 위해서는 미니멀 세데이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24시간 이상 벤틸레이터 하는 환자들은 프로토콜화되어 있는 재활 치료에 대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리버레이션을 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커프릭 테스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가 있는 환자들은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에 크리티컬 케어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레디니스의 어떤 크라이테리아를 주고 매 24시간마다 SAT, Spontaneous Awakening 테스트를 하고 만약에 성공을 하면은 SBT를 통해서 다시 그 다음에 익스투베이션을 고려하는 이런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복잡한 스크리닝 테스트의 카테고리가 실제 어렵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을 정해놓는 것은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을 이해하시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익스투베이션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면 한 1, 2일 전부터 이 환자의 익스투베이션 페일을 낮추기 위해서 볼륨 스테이터스를 측정을 해야 되고 메타볼릭 애시도시스, 세데이션 그리고 체스트 엑셀에서 위닝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들을 봐야 됩니다. 볼륨 스테이터스는 특히나 우리가 INO를 조절해야 되는데요. 특히 우리가 스판테너스 브레스팅으로 바뀔 때 생길 수 있는 하트레이트가 빨라지면 LVOT 옵스트럭션이 생긴 경우에 풀모너리 이디마가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고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호흡수가 빨라질 수가 있어서 이 베이스라인 카보네이트 레벨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세데이션은 환자가 편할 정도의 세데이션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에어레이션이 안 되는 부위가 있다면은 드레이니지를 하거나 아니면 아틀렉타시스가 있으면은 브론코스코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드레이니지를 한다고 바로 이게 폐가 효율적으로 펴져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SBT가 이렇게 스판테너스 브레이싱 테스트가 이제
적절히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크게 뇌신경계, 심장, 폐, 신장에 대한 크게 큰 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환자가 레스피레이터리 드라이브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암니아 테스트 같은 이런 것들을 어웨이크닝 테스트를 하고 브레싱 테스트를 하는데요.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뉴럴로직 인저리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러한 우리가 의식이 명확치 않다 하더라도 익스투베이션을 못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코플렉스, 리플렉스가 있다든지 시크레이션의 양이 적다면 익스투베이션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심장이 일단은 적절히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위닝과 익스투베이션은 어떤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스케미아가 있다면 심장에 무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적절히 조화가 되어야 되겠고, 만약에 익스투베이션 했을 때 기본적으로 나잘 캐뉼라가 FiO2가 0.3에서 4 정도로 서포트를 한다고 본다면 적어도 FiO2 요구량이 50% 미만은 돼야 되겠고 PB 이제 적어도 10 미만은 돼야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환자가 뚱뚱하거나 어떤 부갑이 높아진 환자에서는 일부 PB 높게 유지하면서 위닝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야 되겠고, 특히나 벤틸레이션이 잘 안 되는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크로닉한 환자들은 기존에 크로닉한 어떤 베이스라인의 CO2 레벨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애시드 베이스 임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SBT가 패스하고 익스투베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옥시제네이션의 어떤 역할이 잘 돼야 되겠고, 만약에 이러한 크로닉한 하이폭식 페일리어가 있다면 하이 리스크의 인투베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익스투베이션 이후에 우리가 하이플로우 나절 캐뉼라라든지 NIV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나 CO2가 쌓이는 문제가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이 오컬트 하이퍼벤틸레이션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들은 우리가 ETCO를 통해서 이게 ETCO가 계속 10 이상 증가를 한다면은 하이퍼벤틸레이션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미니 벤틸레이션의 양이 계속 줄어든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환자는 익스투베이션 이후에 하이퍼벤틸레이션을 통해서 CO2가 리텐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절히 평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아지테이션에 대한 것들이 쌓인 있는데요. 실제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이타이델의 형성이 되면서 RR이 빨라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 벤틸레이터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앵자이어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교정을 통해서 다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심장적인 문제가 동반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익스투베이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게 됩니다. 만약에 페일을 한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을 해서 교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인데요. 여기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볼륨 오버로드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왜 볼륨 오버로드가 되는지를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앵자이어티에 대한, 특히나 하이타이들이 생기면서 우리가 RR이 빨라지는 경우를 앵자이어티가 있는 것들을 다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인펙션과 브론코스파즘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아스마 환자들이나 에어웨이가 있는 환자들은 기존에 우리가 웨이브 폼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있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호흡수가 빨라지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제 이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엔도트라키얼 튜브 사이즈가 적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토매틱 튜브 컴펜세이션 모드가 되어 있지만 만약에 그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튜브 사이즈가 작다면 이런 것들을 다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크로닉한 환자들은 그 사람들이 베이스라인에 어느 정도 맞춰져야 되는지 차트 리뷰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체크를 해서 적절하게 교정이 된다면은 우리가 이제 벤틸레이터를 적절하게 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잘 되면 기본적으로 커플릭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커플릭 테스트가 만약에 우리가 리빅이 없다 그러면 이데마가 있는 거죠. 이데마가 있는 경우에 스테로이드를 주고 우리가 익스투베이션을 한다는 프로토콜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SAT, SBT 자체가 어퍼 에어에 대해 어떤 페이턴시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환자들 특히 뉴럴로직, 우리가 신경외과나 신경과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4가지의 체크리스트를 해가지고, 만약에 4개 이상의 리인투베이션이 가능한데 만약에 하나, 2개 정도의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익스투베이션을 하고 이제 경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자들이 이러한 것들이 좋아지는지가 단기간에 해결될지를 보고 이 사람의 트라키오스토미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리인투베이션 자체는 기본적으로 한 15%의 인시던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인투베이션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잘못된 치료가 아니고 우리가 100% 익스투베이션의 성공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정 가능한 원인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 기관에서 15%를 기준으로 우리가 15%보다 낮은 인투베이션 레이트가 있다면은 우리가 익스투베이션을 좀 늦게 하는 게 아닌가? 만약 15%보다 더 높게 한다면은 우리가 너무 빨리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의 지표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인투베이션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리인투베이션을 하는 원인에 대한 교정에 대해서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닝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하이플로 나자 캐뉼라나 NIV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환자들의 어떤 케이스에 따라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트라키오스토미는 아직 기준은 없지만 우리가 얼리 레이트를 1주나 혹은 2주로 나누고 있는데 이거는 환자의 어떤 치료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가끔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익스투베이션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셀프 익스투베이션은 50%의 석세스가 있지만 우리가 포지션 체인지라든지 여러 가지 시술을 통해서 익스투베이션 되는 경우는 대부분 리인투베이션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하고 있는 오류가 있는데 우리 SAT, SBT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서포트를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환자가 힘들어하는 경우에는 다이아프램에 어떤 퍼티그를 일으킬 수가 있고 만약에 퍼티가 한다면 이거 회복되는데 1, 2일이 걸리기 때문에 환자가 어떤 페일을 한다면 충분히 서포트를 다시 해주고 다시 시도하는 방식을 취해야 되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위닝을 하는 거는 우리가 트라키오스토미에 벤틸레이터를 달아서 점차적으로 위닝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날지시아 세데이션도 똑같이 여러 가지 툴을 통해서 하루에 6번 이상을 하고 타겟 레벨을 정해서 적절한 약을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환자들을 표현을 못하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여러 가지 객관적인 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람세이, 사스, 라스 스코어를 쓸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 있는 붉게 표시된 부분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세데이션의 진정 정도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아지테이션이 있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페인 컨트롤을 먼저 하는데 만약에 해본 다이내믹하게 스테이블 하면 몰핀을 쓸 수가 있고 언스테이블 한다면 이런 약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세더티브를 쓴다면 이제 벤조다이제핀 계열을 쓰든지 난벤조다이핀 계열을 쓸 수가 있고 만약에 딜리리움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세더티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벤조다이제핀 계열이 있고 난벤조다이제핀 계열의 약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벤조다이제핀 계열의 약보다는 난벤조다이제핀 약들을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크게 나누면 미다졸람, 로라제팜, 다이아제팜이 있고 이러한 벤조다이핀 계열은 우리가 안테로그레이드 암네시아라고 이제 우리가 이전의 기억은 보존이 되면서 앞으로 생기는 기억은 없애주면서 환자들을 안정하게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되고 축적이 되면서 장기적으로 깨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보다는 난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의 프로포폴이나 덱스메데토빈을 쓰게 됩니다. 이제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이드가 있습니다. 이게 트라이글라이세리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칼로리가 일단은 높을 수가 있고요. 1%에서 포폴 인퓨전 신드롬이 생기는데 이러한 것들이 생기면은 한 30%의 모탈리티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5일 주기로 이런 다른 약들을 스위칭을 해가면서 이제 쓸 수가 있고요. 덱스메데토미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 호흡 억제가 약하기 때문에 난인투베이션 된 사람도 쓸 수가 있긴 하지만 구강인두의 근육 긴장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클로즈 옵저베이션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딜리리움이고요. 딜리리움에 어세스하는 툴은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하루에 2번 정도를 하게 되고요. 많이 쓰이는 이제 어세스먼트 툴은 CAM-ICU와 ICD-SC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CAM-ICU는 여러 가지 이런 한글판으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많이 필요한데요. 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정신 상태의 변화가 없으면은 선망이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정신 상태의 선망의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소리에 손을 쥐어 보세요라고 해가지고 오답이 2개 이상이 되고 의식 수준의 변화가 있으면 이제 선망이라고 하고 이러한 것들이 오답이 2개 이상인데 비체계적 사고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오답이 1개 이상이면 선망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ICD-SC 같은 경우에 좀 더 복잡하긴 한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또 각 기관에서 쓸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표를 통해서 우리가 4점 이상이면 선망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딜리륨이 있을 때 주로 쓸 수 있는 계열은 할로페리돌 전형적인 우리가 정신과 약들이 있고 비전형적인 이제 약들이 있고 덱스메데토민을 쓸 수가 있는데 전형적인 약들은 우리가 익스트라 피라미달 신드롬이 나타날 수가 있는 효과가 큰 반면에 비전형적인 약물들은 우리가 어떤 그 큐티 프롤ongation 이나 부정맥이 있는 환자들에서 토사제 포인트라는 이런 부정맥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리 모빌리티 엑서사이즈인데요. 예전에 이제 에크모라든지 벤틸레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CRRT 기구가 있는데도 어떻게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운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타냈는데요.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도 충분히 안전하게 운동을 시킬 수가 있다. 각 기관의 어떤 크라이테리아만 잘 정한다면 이런 운동이 훨씬 더 선망을 낮출 수가 있고 ICU 리버레이션을 도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작과 스탑에 대한 크라이테리아를 정하는 것들인데요. 심장계, 호흡기계, 뉴럴로직 그리고 다른 질환에서 어떤 크라이테리아를 정해서 시작을 어떻게 하고 어느 기준에서 스탑을 하는가 그것들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들은 이러한 재활 치료를 할 때 여러 가지 다학제적인 진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 기관의 어떤 맨파워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처음에는 딥세데이션이 있는 환자들은 패시브 리해빌리테이션 하겠지만 세데이션이 이제 풀리게 되면은 우리가 침상에서 앉고 서고 걷고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가보면 어떻게 이런 환자들이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동영상이 많기 때문에 한번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는 환자의 보호자에 대한 어떤 접근입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어서 사실 좀 생소하긴 하지만 실제 중환자실 환자의 보호자 면담을 할 때 보면은 상당히 동감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ICU 환자의 익스피리언스에 대해서 보호자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잘 나타내는 설명에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ICU에 있는 특히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보호자들에 대한 설명서가 없는데요. 이 환자들이 어떻게 치료되고 주된 질환은 무엇이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상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환자들은 트라키오스토미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의 어떤 인식 정도가 잘못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환자 보호자들이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서 우리가 의료진의 치료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환자 보호자들이 기본적으로 70% 이상에서 디프레션과 앵자이티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PTSD나 이런 것들을 쉽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런 환자들의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이런 지원들을 스트레스가 있을 때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상담 치료를 지원을 해준다든지 서포트 그룹을 통해가지고 이런 환자들을 보호자들을 지원해 줄 수가 있고 번아웃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면 우리가 A, B, C, D, E, F 번들은 기본적으로 페디스 가이드라인을 각 기관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의 자세한 설명입니다. 특히 페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세데이션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을 하루에 6번의 적절한 방식을 선택을 해가지고 접근을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나 벤틸레이터의 레디니스를 적절히 데일리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벤틸레이터 위닝을 통해서 ICU를 이탈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딜리리움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2번 정도의 체크를 통해 가지고 할 수가 있고 24시간 이상의 벤틸레이터 단 사람들은 빨리 조기의 운동을 통해서 환자가 롱텀 아웃컴이 좋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이러한 치료의 전반적인 내용을 환자 보호자들이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각 기관마다 의료 시설의 어떤 지원이나 맨파워가 틀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각각의 프로토콜화되어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 그것을 접근을 한 다음에 이러한 피드백을 통해서 퀄리티 임프루먼트를 하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